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일단 장소가 바뀌었죠. 지금 우공제로 넘어왔어요. 원래 쓰던 교실을 다른 창고처럼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뭐 교탁이나 이런 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물건들을 놓는데 제가 쓰던 교실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제가 저희 반 2학년 4반 교실로 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프로젝터가 또 문제네요. 그래가지고 우공제로 넘어왔는데 또 우공제도 또 이게 한참 문제 걸려서 지금 수업 준비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다른 선생님 말로는 우공제에서 하면 이게 교실이 넓어가지고 사실 이게 교실이 아니라 자습실이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막 울린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찍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도 지금 약간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뭐 수정하든가 하죠. 어쨌든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찍고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게 프로젝터 위치가, 스크린 위치가 이렇게 왼쪽으로 바뀌었더니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이게 왼쪽 모습이 좀 더 거기서 거기죠, 그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자료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 나머지 2개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나 현상의 탐구 절차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관련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자, 질문지법에서 연구자는 전체를 조사하기 어때요? 전체를 지칭한 개념이 있었죠. 바로 맞습니다. 모집단이었어요. 모집단.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면 제가 또 이거 잘 조정을 해서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 모집단은 연구 대상 전체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지난주 예시에 들자면 썸 타는 사람들을 연구했다. 썸 탄 사람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이고요. 아무래도 썸을 타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일부를 뽑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 일부가 뭐라고 했죠? 바로 표본 집단입니다. 표본을 추출해야 하며, 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했을 때 우리는 무슨 원리를 충족했다? 맞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충족했다라고 표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충족시키는 표본 추출 방식은 뭐였죠? 맞습니다. 무작위 추출 방식이었어요. 랜덤 샘플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이 표본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이 연구 결과를 또 모집단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지법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료수집 방법은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은 일단 연구 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 맞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실험은 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뭐에 해당하는 변수에 처치를 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맞습니다.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가하는 집단이고요. 통제 집단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를 가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실험 집단에 비교했을 때 이 통제 집단은 이 실험과 비교하는 비교 대상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둘은 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처치의 차이 외에는 다른 걸 다 유사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뭐 썸탄 기간도 같아야 되고, 연애 스타일도 비슷해야 되고,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격 유형도 같아야 되고, 최대한 모든 걸 다 유사하게 맞춰주니까, 그래서 실험 집단과 유사하게 통제해준다, 맞춰준다 해서 통제 집단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둘은 순수하게 독립변수의 처치에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처치에 따른 이들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분을 측정하는 게 이제 실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변화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2번을 한다고 했었어요. 실험 전에 하는 검사와 실험 후에 하는 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험 전에 하는 검사를 사전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험 후에 하는 검사를 사후 검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전 검사, 사후 검사는 모두 실험법만의 고유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은 동일한 연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모든 연구에 무엇이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기초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문헌연구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자료를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이다? 맞습니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자료가 뭐였죠?
자, 1차 자료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1차 자료는 맞아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게끔 본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한다면 2차 자료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는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쓴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문기사나 통계자료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게 이제 문헌연구법을 녹여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기억나시나요? 뭔가 설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고 싶은데 왠지 또 귀찮아서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영상 찍고 확인 한번 해보고 결정하죠 뭐. 자, 그러면 어쨌든 지난 복습은 끝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도입으로 준비한 사진인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면접 상황이에요. 면접 상황. 여러분들 지금 면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학교에서 동아리 같은 거 들어갈 때도 면접 해보셨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여러분 이제 면접 준비도 많이 하시죠. 제 면접 이야기가 있다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들려드릴 건데 경험담을 이 면접법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그 면접 상황이 오늘 다뤄드릴 자료 수집 방법 4번째 면접법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 2가지 남은 것까지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이제 관련 수능 기출문제, 연구 방법부터 해서 자료 수집 방법 첫 번째 수업, 그다음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 수업까지 3차시가 모두 녹아져 있는 문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심지어 다음 주에도 녹아져 있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이고요. 주제들이고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장소를 옮겼으니까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영상 여기서 한번 끊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을 잠깐 확인해 보니까 이상하지 않게 찍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상하면은 아까 설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면접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단 동글뱅이 1번에 봐주세요. 이 면접법은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적은 수의 인원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이들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정보 비교적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한답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인데 네,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가 안양예술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저도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요. 이미 제 수업을 작년부터 들은 친구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저는 이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이 좀 많이 험난했어요. 제가 무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사수를 했어요. 사수를. 여러분들 내년에 고3 내시는데 대학교 현역으로 못 가고 재수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죠. 상상하기 싫죠. 현역으로 끝내고 싶은데 근데 재수로도 안 됐어. 그럼 삼수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하기 그냥 최악이죠. 근데 오마이갓 삼수로도 안 됐어. 사수해봐요. 어떨까요? 진짜 최악이죠. 근데 그 사수에서도 안 된 거예요. 저는 4번째 시험에서도 몽땅 다 떨어졌어요. 정말 4번째 시험 때는 진짜 작정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미친놈처럼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자기 직전까지 밥 먹는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외에는 진짜 집에서 공부만 했어요. 미친놈처럼.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이제 12월 말에 이제 사람들한테 잠수를 타고 나 올해 공부만 할 거라고 나 찾지 말라고 1월 초인가 그때 이렇게 연락을 돌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핸드폰을 알람 시계로만 쓴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핸드폰을 거의 방치해둔 채로 시계용으로만 썼는데 어다가 제가 사수 때면은 28살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5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여름쯤에 제가 무심코 이제 핸드폰 통화 목록을 봤는데
제가 그 12월 말, 1월달 초에 연락했던 그 통화 목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진짜 알람 시계로만 썼었어요. 그렇게 저는 1년을 보냈다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공부만 해가지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도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제 목표는 시험에 붙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물론 전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자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이게 내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결과는 뭔가 다른 분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냥 결과를 맡겨드리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수 때 목표는 그냥 내가 1년 돌아왔을 때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목표로 했는데, 제 1년을 돌아봤을 때 충분히 만족스러웠거든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단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또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됐으면 이건 내 길이 아닌 거야,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포기하려고 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길을 겪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결과를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사립학교를 제가 원서를 막 지원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두 번째 시험 떨어졌을 때도 사립학교 원서 넣었는데 전부 다 1차에서 광탈이었거든요. 50곳 이상이. 근데 그때랑 달라진 건 나이 2살 더 먹은 거밖에 없었는데도 일단 당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학교에다 원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네 번째 시험 떨어졌을 때는 그냥 1차에서 붙었다고 연락 온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이제 면접을, 수업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해서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붙었던 학교가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양예술고등학교였고요. 이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면접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서도를 많이 깔았는데,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업 시험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이제 면접 상황이 이렇게 이어졌죠.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계셨고요, 교감 선생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교무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임용 준비만 하고 공부만 해서 자격증이랑 경력이랑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그때가 제 나이가 29이었어요 벌써. 그래서 나이가 이미 꽤 있는데 왜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고, 도대체 대학교 졸업하고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질문부터 뼈로 이렇게 맞아버렸죠. 팩폭을 당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임용을 준비했는데 계속 번번이 제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고 낙방을 해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임용을 준비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력이나 자격증을 쌓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냐고, 그럼 도대체 이 학교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작년에 정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정말로 쿨하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했었다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포기가 안 됐다.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최소한 겪어봐야지 판단이 가능할 테니까 일단 어디가 됐든 간에 일단 경험을 하고 이 선생님이란 내 길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원을 하게 됐다.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그 후로 막 저랑 이것저것 막 생기부 토대로 엄청 많은 것들을 막 질문하셨어요. 제 학교 생활부터 해가지고 제 성격, 성향 뭐 여러 가지들을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정말 최대한 자세하게 성심성의껏 막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상황이 거의 끝날 때쯤에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하는 교사가 되기에 되게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갑자기 그때 그 감정이 딱 떠올랐어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진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사수입니다. 4년의 시간 계속 공부만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난 뭘 해도 안 되는 놈이 하면서 제 자존감과 자신감이 진짜 바닥까지
아니 바닥도 아니야. 바닥을 뚫고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완전 거의 멘틀까지 닿을 정도로 그만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괴로웠던 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수십 년간 선생님과 학생들을 봐왔고 교단에 계셨던 그 분이 귀한 교사가 되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죠. 내 이 학교의 결과,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한번 더 부딪혀보자 라고 그렇게 속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그러고 면접장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물론 느낌은 좋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양예고에서 이제 선생님을 하게 됐고요. 3년의 시간을 거기서 선생님으로 보내다가 제주가 좋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네요. 이게 제가 이제 제 안양예고에서의 면접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면접법의 개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면접이란 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의 말이 이상하네. 많은 사람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아요. 보통 한 명, 많아야 진짜 두세 명, 한 5명 정도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죠. 특히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는 다른 면접자가 같이 진행이 되지 않고 혼자 면접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제가 판서도 해드렸듯이 이 면접법은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맞습니다.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점, 응답률이 높답니다. 밑줄을 쳐주시고 응답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대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해서 밑줄을 쳐주시고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심층적인 정보여도 밑줄을 쳐주세요. 어때요? 응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면접자에게 질문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대면 상황에서 제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답을 할 때 그냥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질문 의도가 뭘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저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에 대한 정확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하기에 노력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많은 걸 오픈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심층적인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자, 단점을 보세요. 대신에 연구 목적에 적합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렵대요.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비용도 많이 들어요. 밑줄. 그 다음에 면접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답니다. 여기도 밑줄. 그리고 면접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도 밑줄을 쳐주세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연구 목적에 적합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렵대요. 뭐 지금 제 사례랑은 조금 연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약물 중독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할 때 초빙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본인들은, 그런 분들은 자신의 정보나 개인정보나 이런 게 노출되는 걸 꺼려 하시니까 애초에 면접 상황에 응하시지 않으려고 하시겠죠. 일단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렵다는 선정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이랑 다르게 뭐가 많이 들어요?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다 질문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면접자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본인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면접관은 면접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뽑아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실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면접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아는 교사가 되게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거 되게 감사한 말씀이긴 했지만 사실 그건 결국 누구의 생각입니까? 맞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생각일 뿐이에요. 객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면접 상황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나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즉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뭐 면접 상황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라서요. 이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영상을 끊고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념은 참여 관찰법이고요. 일단 학습지의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동글뱅이 1번을 보면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여기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래서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 사용을 하기 힘들 때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해서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연구 대상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생한 자료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래요. 자, 적으셨나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여 관찰법은 그 개념 명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어떻게 해서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참여해가지고 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정보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서술하면서 기술하면서 수집하면서 원하는 자료를 취득하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EBS 자료 중에 제가 하나 사진자를 가져온 건데 5년 동안 다른 나라의 그런 농민들의 풍습을 이야기해서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한 참여관찰법을 가지고 진행한 그 다큐멘터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어때요? 대화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지 1번에도 나와 있듯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즉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언어가 달라서 대화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어때요? 면접을 하기도 힘들고 질문지법을 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하면서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바로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연구 대상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없을 때, 즉 바꿔 말하면 사전 지식이 없을 때요. 그냥 아무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냥 A부터 Z까지 일일이 다 관찰하면 되니까, 그들의 정보를 그냥 수집하면 되니까 축적된 지식이 없는 대상한테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게 동글뱅이 2번에 나와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생생한, 실제성이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겠죠.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에스키모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에스키모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분들은 이누이트라고 해야 한답니다. 왜? 에스키모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그런 언어, 그런 단어여서, 그런 표현이어서 에스키모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이누이트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이 이누이트의 뜻은 진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누이트라고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분들과 관련된 재미있는 풍습인 키비약이라는 풍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분들이 사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풍습이 바로 키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달쯤에 이분들은 이제 가을쯤에 이제 그 바다표범을 사냥을 한답니다. 그리고 바다표범을 사냥한 다음에 그들의 그 내장을 다 꺼내놓고 새를 사냥을 해서 집어넣는데, 이거는 이제 바다새오리라고 하는 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보니까 폐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북극내조라고 하는 새래요. 그래서 이 바다새오리와 이 북극내조라는 이 귀엽게 생긴 새 두 마리를 사냥을 해가지고 그 바다포 그 내장 빼내고 난 그 빈 공간에다 다 이렇게 넣는답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 바다표범을 이글루 천장에다가 이렇게 입구에 달아놓고 몇 달 동안 발효를 시킨대요. 쉽게 말하면 썩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그 바다표범을 다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바다새오리나 북극내조를 꺼낸대요. 그 다음에 이걸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그 바다새오리와 북극내조의 항문에다 입을 댄 다음에 이거를 쭉쭉 짜먹는데요. 마치 짜요짜요처럼.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맞아요. 안에 썩은 그 삭힌 그 내장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먹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내장을 다 빨아먹은 다음에 깃털을 뽑아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영상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풍습을 소개할 때마다 많은 학생들의 표정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좀 그래요. 약간 너무 야만적인 것 같고 너무 청결하지 못한 것 같고 좀 그런데 하면서 이것도 제가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진짜로 안 좋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문화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그걸 무슨 태도라고 하죠? 맞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하죠. 나중에 사회문화 또 문화 파트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어쨌든간 그래서 이들의 문화를 이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자,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들이 이렇게 썩힌, 쉽게 말하면 진짜 썩힌 음식이거든요. 썩힌 새내 내장에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이런 문화가 생겨났을까요?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니까 열을 내야 되는데 열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너무 한정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삭힌 음식을 먹어가지고 몸에서 자체적으로 열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썩힌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거죠. 이들도 오죽하면 그런 썩힌 음식을 먹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들의 문화를 바라보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키비학이라는 문화를 알아가기 위해서 연구자가 그들의 생활에 이렇게 싹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문화를 보고 관찰하면서 원하는 자료를 수집할 때, 왜 이들이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참여관찰법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게요. 장점은 자료의 실질성이 보장된대요. 밑줄. 그리고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밑줄을 쳐주시고 여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3번에 일단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거기다 밑줄을 쳐주시고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이라고 써주세요. 문맹자가 뭐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여관찰법은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직접 보고 관찰하니까 자료의 실체성이 보장된다는 특징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단점. 일단 밑줄을 쳐볼게요. 연구자의 연구 의도가 관찰 대상자에게 전달될 경우 그들의 행동 방식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다 밑줄을 쳐주시고 화살표를 친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관찰자 효과가 나타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관찰자 효과라고 밑줄을 쳐주세요. 필기를 해주세요. 연구자의 연구 의도가 관찰 대상자에게 전달될 경우 그들의 행동 방식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이제 관찰자 효과가 나타났다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런 예시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지만, 자,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곧 계약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자유롭죠. 열심히 듣는 친구도 있고 자는 친구도 있고 대충 듣는 친구도 있고 그냥 컨디션 좋으면 열심히 듣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듣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저는 이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는 오연고 선생님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교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그다음에 중경외시 뭐 이런 여러 학교들 그런 명문대 대학교에서 평소 이 제주도 학교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어떤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해서 이들의 수업 태도를 이렇게 적어오라는 특명을 받은 감찰관인 거예요. 특파원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평소 수업 태도가 어떤지 그냥 단순히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으려는 게 아니라 평소 수업 태도나 생활, 인성 측면도 어떤지를 보고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특명을 받고 온 선발관이라고 조사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소 학교 생활 태도가 어떠겠어요? 엄청 밝아지겠죠. 갑자기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러고 수업 듣던 친구들 갑자기 허리가 꼿꼿해지면서
겁내 열심히 해. 눈을 막 반짝반짝 빛내면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수업 태도가 바르고 평소 이렇게 학생들 배려하고 이렇게 양보하며 존중하는 인성까지 훌륭한 정말로 너무너무 지금 그 S대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저를 잘 추천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어필을 여러분들 눈에 빛내면서 막 하고 계시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의 평소 수업 태도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의 평소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졸리면 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장난치고 떠들다가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제가 한번 스키 똑바로 안 해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승질 좀 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듣고 이런 식이 이제 여러분들 실제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지금 이 사례가 바로 관찰차 효과를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의도나 연구 목적을 본인들이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평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고 평소와 다른 그걸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관찰자 효과가 나타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대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쵸. 키비약이라는 문화를 탐구하려고 저렇게 알래스카까지 갔는데 이제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져서 더 이상 키비약을 하지 않는데요. 오마이갓, 그럼 어떡합니까? 안 돼요. 나 키비약 연구해야 되니까 빨리 애들 잡아먹으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장 짜먹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가서 그들의 문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자료 수집과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당연한 거죠. 밑줄을 쳐주시고. 그러니까 키비약이라는 문화를 보는데 평소에 자기가 약간 결백증이 있어 좀 깔끔을 많이 떠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걸 보면서 너무 비위생적인다면서 약간 더러운 문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본인의 이런 주관적인 해석이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관찰법은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또 끊고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와 관련 내용을 교과서와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